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랩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박사과정 장인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patial Temporal Manifold Learning for Human Motion via Long Horizontal Modeling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그 TVCG 201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어떤 걸 한 논문이냐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짧은 구간의 모션을 줬을 때 2040 가까이 되는 긴 모션을 생성하는 논문입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휴먼 모션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함으로써 많은 태스크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스켈레톤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풀리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게 단점으로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스켈레톤 구조가 있을 때 이 구조, 스페셜한 구조, 뭐 커넥티비티 같은 거죠. 힙이 스파인에 연결되어 있고, 스파인은 스파인 2에 연결되어 있고, 스파인과 이제 팔뚝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스페셜한 구조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있어서 제대로 풀리 쓰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모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때 멀티모덜한 템포럴 콜릴레이션이 반영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정의를 하고 나갈 것 같은데,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현재 모션의 시작 프레임들이 한 두세 프레임들이 정의가 되었을 때 뒤의 모션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시스템이 이 부분이라고 하신다면요, 마우스가 보이시죠? 네. 네. 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 모션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모션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모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생성을 할 때 이런 강한 멀티모달 템포럴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모션 제너레이션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내추럴한 모션 매니폴드를 정의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스파셜한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 단위로 프리딕션하는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배치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의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퀀스를 얘기합니다. 뒤에 보는 시퀀스들을 한 번에 이제 출력해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커럽티드 모션이 있을 때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봤었던 이제 새로운 모션을 합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긴 모션에 합성하는데 크게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트레젝토리를 주어졌을 때 그 트레젝토리 팔로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초반 모션을 좀 줬을 때 그 모션에 트레젝토리 팔로잉을 하면서 그 초반에 주어진 모션과 관계된 모션들을 생성해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먼저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이제 모션 시데시스가 가능하고요, 트랙토리 팔로잉이 가능하고 디노이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결과를 더 보면, 이제 방금 전에 슬쩍 보셨나요? 이 부분이 주어진 겁니다. 20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그 이후 프레임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스토리가 이렇게 줬을 때 트레이드 스토리에 따라서 모션이 생성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럽티드된 인풋이 입력을 줬을 때
이거를 디노이징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다면 네트워크는 크게 두 근데 부분이 이 아까 있습니다. 멀티 모달 설명한 거랑 관련해서 이 길게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길게 만드는 거는 답이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디노이징 판단됐을 때. 같으면 어느 정도 그냥 답이 있는 결과를 디노이즈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영상을 만드는 거는 그 디노이징이랑은 전혀 다르게 답이 솔루션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두 개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아무 임의의 결과 하나를 보여준다는 거지 꼭 예, 최적의 답일 맞습니다. 사실 필요는 없. 임의의 결과는 아니고 매니폴드를 정의해서 그 중에서 현재 포즈로부터 가장 적합한 매니폴드를 찾아서 따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긴 모션을 만드는 것과 최적의 답을 하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쵸, 많은 캔디데이트가 있을 때 그중에 최저값을 찾아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답이 굉장히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최적이 어떤 의미일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네. 사실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문이. 근데 뭐 저자는 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스페셜 네트워크, 스파시얼 네트워크, 그리고 템포럴 네트워크, 그리고 레지dual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우스가 깨지나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 링크가 깨지는군요. 세린이 고마워요.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입력 모션이 있을 때 이거 스파셜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스파셜 인코더에서 하는 일은 이와 같이 모션의 바디 파트들을 세멘틱 단위로 나눠서 각각 부분을 계산을 합니다. 이 세멘틱 단위별로 먼저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이 코릴레이션들 사이에서 이제 그룹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 그룹 간의 코릴레이션에서 이제 바디들 그 상체 하체를 또 나눠서 코릴레이션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레이턴트 코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 코드를 이제 템포럴 인코더에 던져줌으로써 템포럴 인코더에서 이제 시간에 따른 코릴레이션을 계산합니다. 템포럴 인코더는 이제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습니다. 디코더가 있고 밑에 프리딕터가 있는데 먼저 디코더의 의미는 이제 과거 부분을 다시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딕터는 미래 프레임들을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전체 모션을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거치고 콘캐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션 출력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와 컨트리뷰션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하이 퀄리티 매니폴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각각의 모션이 있을 때 그 모션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매니폴드가 정의가 되겠죠. 그럼 그 매니폴드 위를 움직이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모션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제 모션을 스켈레톤을 이제 각각의 바디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 부분의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다시 그것을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서 하나의 레전드 코드로 만듦으로써 모션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이제 롱 호리전털 프리딕션을 여기서 해요. 그 말은 즉 긴 범위를 통째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코스트 텀을 정의를 함으로써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텀을 동시에 고려해서 모션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긴 장기간의 모션을 이제 자연스럽고 역동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데 이 장기간이라는 게 롱 호라이즌, 호리존털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럼 호라이즌 먼저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오픈된 데이터셋으로부터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들의 스켈레톤 구조가 다 다르겠죠. 그거를 이제 스탠다드 스켈레톤으로 정의를 하나 해놓고 그 애님 그 모션들을 스케일링합니다. 크기가 다 다를 테니까. 그리고 중요한 조인트들에 대해서 스탠다드 스켈레톤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매핑을 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좀 의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드 이펙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제 매뉴얼하게 옮겨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거침으로써 이제 다시 좀 더 모션의 의미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조작해 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레임 레이트들도 30Hz로 리샘플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션들을 전부 다 모았을 때 60K의 모션 클립, 6만 개의 모션 클립을 가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만 개의 데이터 클립을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8대 1대 1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션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조인트 포지션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조인트 앵글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조인트 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정의를 하는데 오리진은 그 루트의 포지션을 그라운드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위치를 오리진으로 정의를 하고 각각의 조인트들의 포지션들은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인트 포지션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앵글 값으로도 시도를 해봤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잘 수렴을 안 해서 조인트 포지션이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조인트 포지션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프레임의 포스처 정보는 73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3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포지션, 글로벌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 풋 컨택 인포메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정보부터 확인해 보자면 루트의 포지션과 글로벌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이건 이제 방향이겠죠. 이 정보와 함께 그리고 각각 조인트들의 포지션, 로컬 포지션이죠. 루트에 대한 로컬 포지션이죠. 이렇게 해서 총 66개의 디그리 프리덤을 가집니다. 그 글로벌 벨로시티는 이제 그 XZ 방향으로의 2D 벡터 값을 가지고 있고요. 앵귤러 벨로시티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하고 있는지 1D 벡터로 앵글이죠. 앵글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풋 컨택 인포메이션은 이제 오른발, 왼발이면서 힐과 투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이너리여서 컨택하면 1, 컨택 안 하면 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블럼부터 디스크립션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문제는 현재 프레임 T라고 했을 때 과거의 M 프레임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N 프레임을 예측하는 문제로 정의됩니다.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배치 프리딕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델이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중장기적 프레임 간의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부분이 이제 스페셜 인코더, 디코더, 프리딕터, 그러니까 스페셜 정보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이 주황색 부분이 템포럴 정보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레지듀얼 정보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스페셜 인코더, 디코더, 프리딕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바디를 세마틱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아래부터 보시면 휴먼 바디 파트를 7파트로 나눴어요. 먼저 루트 과정입니다. 루트, 톨소, 그 몸 부분, 왼발, 오른발, 오른팔, 왼팔, 그리고 뭐지? 풋 컨택 포인트 부분까지 해서 7개의 파트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L1 부분 하이러키에서는 그룹별로 피처를 익스트랙션합니다. 몸체 부분에 대한 피처, 오른쪽 팔 부분에 대한 피처, 왼쪽 팔 부분에 대한 피처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션이 의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그룹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을 흔드는 동작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팔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으로도 충분히 모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동작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손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조인트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모션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세멘틱 단위, 8이라는 세멘틱 단위만을 모델링 하더라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L1 파트는 이 각각의 세멘틱 그룹들을 스페셜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잘 보면 이 톨소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합니다. 즉 몸체와 양쪽 팔, 양쪽 다리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고요. L3 부분에서는 몸체 쪽의 코릴레이션, 하체 쪽의 코릴레이션을 구합니다. 그리고 L4 단계에서는 상하체의 피처와 그 루트 포지션과 풋컨택의 피처까지 다 합쳐서 최종적인 하나의 레이턴트 피처 값을 얻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어려운 게 아니라 풀리 커넥트 레이어, 단순한 풀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L1부터 L4까지 각각의 히든 유닛은 64, 128, 256, 512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이 부분은 이제 인코더였고 디코더와 프리딕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그 리버스 오더로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파라미터 다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셜 네트워크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템포럴 아까 슬라이드에서 LSTM 있는 거는 여기 해당 설명이 아니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괄호 어떤 괄호? 그러니까 LSTM이 있잖아요. 이 아. 수식에 이거는 제가 이거 어떤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거 플리퍼넥트 레이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레이어입니다. 잠깐만요. 네, 맞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풀리 커넥티드인가요? 예, 플리퍼넥트. 뭔가 그림은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어서. 어디가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죠? 그림이 풀리 커넥티드가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L1 파트의 각각의 네트워크가 64 디멘전인 거고 이거의 출력 값을 받아서 L2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L2 네트워크 각각이 또 플리 커넥트 레이어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인풋 넣을 때 인코딩해서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거 하나요? 하나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L2, L3, L4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전부 조합해서 주잖아요. 그럼 이거 컨캣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더해서 주는 건가요? 그 컨캐스를 쓰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원님.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파셜 인코더 부분을 설명드렸고 이제 템포럴 네트워크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포럴 네트워크 부분은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왼쪽의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이 디코더와 프리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코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LSTM처럼 생겼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한 구조로 생겼고 인포메이션이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돌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프레임들 간의 디펜던시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쇼텀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디코더와 프리딕터는 이 인코더의 결과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즉 인코더가 학습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코더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서야 디코더 프리딕터가 학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시퀀셜 투 시퀀셜 모델이 됩니다. 인풋이 있을 때 이제 아웃풋을 다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로스 값을 구하는 그런 시퀀셜 투 시퀀셜 모델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때문에 즉 이제 과거 프레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미래 프레임들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과거 프레임과 과거 프레임의 관계, 프리딕터 같은 경우에 과거 프레임과 미래 프레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겁니다. 디코더 부분은
현재 받은 피처 값들을 모아서 다시 과거의 값을 출력해내는 거예요. fm 이전 하나 전 프레임 쭉쭉쭉 가서 가장 처음 프레임까지는 아니고 정해놓은 프레임까지. 예를 들어서 20프레임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프레임이 40프레임이라면 20프레임, 21프레임, 21프레임 쭉쭉 가서 40프레임까지 인코더 입력을 받고요. 디코더에서는 40프레임, 39프레임 쭉쭉쭉 가서 20프레임까지 값을 생성해냅니다. 반대로 프리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프레임, 42프레임, 43프레임 쭉쭉 가서 60프레임까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 인코딩 페이지를 먼저 거칩니다. 인코딩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이 부분에 인터널한 스테이트, LSTM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스테이트가 있죠. 그 부분을 디코더와 프리딕터의 값 인터널 스테이트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좋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가진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코더, 프리딕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프리딕터는 이제 미래값을 써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디코더는 과거의 값인데 왜 학습을 굳이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들었다 가정을 해보고 들어온 경우에 이거에 대한 장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기간 컨스트레인트를 로스텀에 걸게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로스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과거 프레임과 미래 프레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기간의 그 연속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기능으로서 인코더가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값의 피처뿐만 아니라 미래 값의 피처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더 잘 학습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를 two-way bidirectional 하다고 해서 two-way bidirectional temporal network (TBTN)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뮬레이션은 이와 같은데 그 탄H 쓰고 있고 드라바도 사용하고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세 개가 전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없애주는 역할이 그래서 스페시오 템포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이제 떨림이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노이즈를 캔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구성되어 있는 것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4개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포함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시오 디코더와 프리딕터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입력값과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값,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와 아웃풋으로 나온 값이 동일하게끔 맞춰주는 네트워크 그 로스 펑션입니다. 여기서 x2가 입력값이고 이 시그마가 적분이야 아니 적분이래. 저희가 아는 시그마가 아니라 그 스페셜 인코더 그리고 여기가 템포럴 인코더, 템포럴 디코더, 스페셜 디코더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디코더와 프리딕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기 코스트 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모션의 스무스니스를 컨스트레인트로 걸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 텀은 이제 그 크게 변화하는 가속도를 줄여줌으로써 크게 변화하는 부분을 없애주고 다이나믹스에서 댐프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은 런타임에서 고려되는 코스트인데 첫 번째 이 부분은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이 있을 경우에 주어진 텀이고요. 이 텀은 이제 루트의 위치랑 사용자가 정해주는 그 경로의 위치가 동일하게끔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는 텀입니다. 두 번째 텀은 이제 본의 랭스 포지션으로 하기 때문에 본 랭스가 뒤집힐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본 랭스를 동일하게 맞추는 텀이고 마지막은 풋 컨택이 주어졌을 때 풋 컨택 된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게끔 한 텀입니다. 이거 수식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안 바꿨네요. 식은 잘못 컷앤 페이스트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이렇게 스페시와 템포럴 네트워크와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는데 각각 학습을 합니다. 먼저 스페시오 템포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이때에 사용되는 코스트 값은 이제 장기 코스트 텀과 MSE 로스를 써서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올 경우에 모션이 잘 학습되긴 합니다만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학습이 끝나면 이거는 고정되어 놓은 상태에서 스페셜 템포럴 네트워크는 고정된 상태에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만 MSE 로스 텀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노이즈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면 그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좋은 이니셜 값을 세팅해 줄 수 있음으로써 더 빠른 수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앞에 어플리케이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노이즈 캔슬, 트래픽 팔로잉, 그리고 그런 트래젝토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이즈를 없애는 거, 트래젝토리 팔로잉 하는 거, 그리고 롱 허리전 그 모션을 생성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각각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다르게 두어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스페셜 템포럴한 네트워크는 고정시켜 놓고 코스트는 MSE만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5가지 익스페리먼탈 리절트를 냈는데 네, 그 익스페리먼탈 한 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위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하는 건데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모션 세그먼트의 길이를 40으로 한정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40 안에 이제 인코딩 시퀀스, 디코딩 시퀀스, 프리딕팅 시퀀스를 나눠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9, 1의 의미는 39를 과거로 쓰고 1을 예측해야 되는 프레임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20프레임을 이제 과거 프레임을 정의해 놓고 뒤에 20프레임을 프리딕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돌렸을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이고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모델들을 이제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걸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로 템포럴한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 두 번째로 스페시오와 템포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세 번째로 레지듀얼까지 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는 이제 트레이닝 메소드를 다르게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MSD 로스만 썼을 때, 장기 텀을 썼을 때, 그리고 하이브리드 트레이닝까지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텀은 트레이닝 에러이고요. 오른쪽 텀은 밸리데이션 에러 텀입니다. 트레이닝 에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 러닝을 썼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20프레임이 들어오고 미래에 20프레임을 예측하는 그 부분이 가장 빠르게 학습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랭스가 뒷부분이 프리딕션 랭스가 더 길수록 빠르게 학습이 되는 경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딱 하나의 예외의 경우가 이제 39, 1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가장 잘 동작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로스 펑션을 썼을 때, 로스 펑션을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네, 이 부분은 배치 프리딕션을, 그러니까 프리딕트 해야 되는 랭스와 인코딩을 하는 랭스를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20, 20을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장기간의 모션을 예측을 할 때 있어서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오픈 루프 셋업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픈 루프 셋업을 논문에서는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긴 시간의 모션을 예측을 할 때 출력을 입력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는 이런 이터레이션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필연적으로 에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서브 시스템이나 피드백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컨디션들이 없어도 에러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를 오픈 루프 셋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루프 셋업 방법을 통해서 모션의 다이내믹스를 정확하게 유지함으로써 긴 모션의 합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션 디노이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이제 모션에서 512개의 모션을 랜덤으로 샘플링 한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입력으로 주고,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포함된 입력을 모션을 입력했을 때 출력한 것이 이제 이런 논문들, 소타 논문들, 그 홀든의 뭐라고 얘기했지? 그 수진이가 발표한 논문 있잖아요. 다이나믹 에디팅 그 논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모션 트랙토리를 컨트롤했을 때 모션 세시스 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전 연구들과 다른 게 이니셜 모션을 주게 됩니다. 컨트롤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니셜 모션을 주게 됩니다. PFN이라던가 이제 그 에디팅 논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그널만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력으로 이니셜 모션을 그 언론 모션을 주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적합한 모션을 생성해내는 것이 태스크이기 때문에 더 챌린징한 태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프레임을 랜덤으로 주었을 때의 모션을 생성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이때에 그 컨택트 포인트가 슬라이딩하는 바이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모션 데이터에 풋 슬라이딩하는 데이터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약간씩 풋 슬라이딩이 보이죠? 네. 프로세싱을 하면 풋 슬라이딩이 없진 않은데 덜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화면 해상도 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너무 끊기네요.
이전까지 결과물은 아무것도 보신 거예요? 제대로? 제가 피드백을 이거는 저 컴퓨터에서 끊어졌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미리 반영할 거겠네요. 더 이상 영상은 없네. 네, 어쨌든 이제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전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을 먼저 드리면 이제 모션 데이터들 사이에서 연결성이 있으면 모션의 전이가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연결성이 없으면 모션 간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걷는 모션에 있어서도 이제 오른쪽 방향리부에 먼저 나오는 걷는 모션이나 왼쪽 발이 먼저 나오는 모션, 걷는 모션이 있으면 한쪽만 있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 모션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서는 부분이 없어요. 걷다 보면 중간에 한번 필연적으로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 모션들 사이에 커넥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모션 형성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 데이터 기반의 본질적인 문제인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으면 잘 안 되고 많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션을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션이 전이가 되는데 헤지테이션, 약간 망설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다음 모션으로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의 가장 옵티멀한 값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의 모션이 이제 레스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를 데드 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데드 타임이 가끔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과의 주변 환경과 동작하는 인터랙션 하는 동작이 있기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있어서 이제 액션 스레토리 그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액션 레벨에서의 컨트롤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 네. 페이지에서 이제 모션 여러 가지 모션이 파시블한데 거기서 옵티멀한 어떤 프레임을 고르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 프레임을 골라서 이렇게 가는 느낌인 건가요? 자연스러운 프레임을 생성하는 건가요? 앞에 20프레임, 뒤에 20프레임 요거 맞는 그 에러 펑션에 제일 맞는 그걸 하나 골라서 가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캔디데이트가 있다고 하면 둘 다 옵티멀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어느 방향으로 학습을 해든지 네트워크가 잘 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멈춰버리는. 근데 윈도우 호라이즌이 이렇게 같이 슬라이딩 하면서 계속 그 순간순간에 과거랑 미래를 같이 봐가지고 가장 적절한 거를 하나를 선택하면서 가는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가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거기서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으면 그 중에 괜찮은 애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약간 예를 들어 GPT 같은 논문 보면은 다음에 단어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여러 가지가 다음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제일 자연스러운 단어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확률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자연스러운 단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지만 특이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하면은 약간 계속 뭔가 이렇게 최적화된 모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특이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사님이 보셨을 때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일단 이 모델에서는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
그 특이한 행동이 일단 옵티멀한 솔루션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앞뒤 프레임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잘 만족을 한다면 그쪽으로 옵티멀하게 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럴 감사합니다. 가능성은 다시 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모션의 매니폴드를 잘 학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요. 하이어리티컬 스페셜 인코더를 사용함으로써 스켈톤 스트럭처를 각 바디 파트로 쪼개고 그 부분에 코릴레이션을 구함으로써 레이턴트 코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단위로 프리딕션을 함으로써 이제 중장기적인 모션 프리딕션이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풋이 한 20개의 프레임이고 아웃풋이 프레딕션인 거예요? 미래 프레임들인 거예요? 예, 맞아요. 사실 아웃풋은 과거, 미래 합친 40개의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과거는 인풋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게끔 로스텀을 주지만 이제 미래 값들을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그대로 나온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배치 프레딕션이라는 게 여러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어서 배치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멀티모달 뭐 하는 게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 프레임이 하나로 정해졌다고 해서 끝 프레임이 하나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있다라는 의미가 멀티모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아웃풋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리미테이션에서 죽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 그 컨트리뷰션 들었을 때는 막 굉장히 잘 생성한다 뭔가 그런 걸 다 뚫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리미테이션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리미테이션이겠죠. 저도 질문이 있는데 몰타이모달 관련해서 그 몰타이모달이라면 사실 뭔가 내가 모델리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옵티멀 솔루션 하나만 나온다고 해서 그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여기 제가 생각하는 멀타이모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멀타이모달이 같은 건지를 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저도 생각하시나요? 그 보통 멀티모달이라는 게 막 도메인이 다르고 막 그런 거를 멀티모달이라 하지 않나?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모달은 형이 생각한 멀티모달과 맞긴 합니다. 하지만 멀티모달이 여기서 컨트리뷰션인 게 아니라 멀티모달을 잘 반영한 모션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반영했다는 게 무슨 아. 뜻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걸 반영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문제 제기가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다양한 스켈레톤 구조를 사용하지 못하고 루트 하나만 쓴다. 그거 하나랑 그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가 가능할 때 어떤 걸 줘야 될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풀었다. 그래서 루트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이어라키를 줘갖고 조인트 여러 개를 썼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 풀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최적에 적합한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는 그래도 잘 만들어낸다. 그렇게 두 개의 컨트리뷰션을 잡은 것 같아요. 앞부분 인트로덕션 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약간 인프런스 하는 거에서 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리커런트하게 계속 프리딕션 한 걸 바탕으로 프리딕션 한 거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또 프리딕션을
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 단위로 학습을 하게 되게 됩니다만 여기 저자가 좀 헷갈리게 써놓은 부분이 이제 그러면 20프레임을 예측했으면 20프레임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새로 예측을 하는 건지 혹은 이제 몇 프레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건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혹시 그리고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이 하이라키컬 트레이닝에서 뭔가 레지듀얼 없이 학습했다가 나중에 레지듀얼만 학습해서 그 템포럴 스무니스를 잡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혹시 그 실험 있나요? 에블레이션에서 만약에 레지듀얼 없이 그냥 MSE로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 스무스하게. 왜냐하면 그냥 MSE로 학습했다는 건 결국 어떠한 그 아웃풋 자체를 스무딩을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하이브리드고 오른쪽이 MS2만 썼을 때 이제 공평한 비교는 아니네요. 왼쪽은 20프레임을 프리딕션하고 오른쪽은 1프레임만 프리딕션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뭔가 모션 자체가 되게 레지듀얼 없이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레지듀얼이 사실 레지듀얼이 아니라 뭔가 되게 많은 정보를 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정보를 담을 그러니까 만약에 모션 자체가 되게 절키하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 레지듀얼 없이 학습했을 때는 그 뜻은 뭔가 어떤 그 델타 밸류를 원래 모션에다가 입히는 거일 텐데 레지듀얼 프리딕션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 델타 밸류 자체가 어느 정도 꽤 커서 그거를 스무드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뭐 밖에 생각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레지듀얼이 레지듀얼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레지듀얼이 이런 역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형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사용자 컨트롤 인풋 같은 거에 따라 아니려나요? 무슨 말이죠? 아까 그 멀티모달 얘기할 때 썼던 건데요. 그 자연스러운 모션이다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게 그 사용자 인풋 같은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닐지. 아, 그쵸.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줬느냐도 자연스러움의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멀티모달이 아닌가 해서 올렸습니다. 아, 여기서 네, 맞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먼 모션이 멀티모달하다는 의미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걷는 모션이 있을 때 그냥 이거를 걷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왼발을 든다, 왼발을 내린다, 오른발을 든다, 오른발을 내린다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그러면서 또 팔은 뭐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오른팔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걷는다는 모션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런 방식에서의 멀티모달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그 걸어 로코모션 위주의 데이터셋인가요? 아, 그 얘기는 아직 안 드렸는데
로코모션 위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디퍼런트 그냥 캡처드 데이터라고만 되어 있고 네. 근데 일단 CMD 데이터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로코모션만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있나요? 저 저 혹시 마지막으로 네,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오픈루프 셋업 슬라이드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그 누적되는 프리딕션 에러 이거 적혀 있는데 그 논문에 쓴 문장도 잠깐 봤는데 그냥 에러가 쌓인 상태로 계속 쭉 인퍼런스를 시켜도 어느 정도 길게 그냥 에러가 쌓여도 길게 가능하다 정도인가요? 이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출력을 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의미로 그냥 이걸 쓴 건가요? 오픈루프 셋업이라는 의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이게 이렇게 계속 인퍼런스를 겹쳐서 할수록 에러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고도 꽤 긴 텀까지 그냥 자연스러운 모션이 생성 가능하다 이거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런 누적되는 에러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미는 그 누적되는 에러가 적어서 잘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이 시스템이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로버스트하다 스테이블하기 이런 때문에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션 제너레이션 하다 보면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에러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봉균이 이용하시죠. 이거는 항상 좀 궁금했던 점인데 모션 매니폴드라고 하면요, 이제 어떤 저희가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 뭔가 매니폴드가 있겠죠. 거기에 한 점이 모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포즈를 나타내는 거예요. 포즈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모션 매니폴드라고 부를까요? 포즈 매니폴드라고 안 하고. 아, 포즈의 연속이 모션일 것 같긴 한데 왜 굳이 모션 매니폴드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러면 다른 게 무엇인지, 포즈 매니폴드랑 모션 매니폴드가. 그 매니폴드 안을 이제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이동하는 건데, 네, 이동하면 모션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뭔가 포즈 데이터셋으로도 모션 매니폴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은 포즈들로도 매니폴드를 만들어서 모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포즈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독립된 하나하나의 포즈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의 연결 관계는 따로 없는 것이고 모션은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도 포즈도 결국 어떠한 그 스페이스를 배운다고 하면 비슷한 포즈들끼리 뭉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두 그러면 번째 서브셋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점들 사이를 이었을 때 포즈들 사이를 잘 인터폴레이션 하게 된다면 결국 모션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약간 이거는 또 그냥 좀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포즈랑 약간 모션이랑 따로 매니폴드를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있는 거고 컨텐츠가 포즈고 모션 매니폴드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연구들도 사실 비디오 도메인에서는 좀 있는데 약간 여기에서는 그런 시도가 유의미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프로젝션을 모션 자체를 일단- 그냥 매니폴드에다가 쏘면은 그냥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이 없겠죠? 약간 알겠습니다. 제 생각 하나인데 그 매니폴드 얘기가 모션을 포즈로 나눠서 매니폴드를 만든 거랑 이제 뭐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 해서 포즈 하나하나를 모아서 매니폴드를 만든 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특히 막 엄청 다르진 않지만 뭔가 그냥 모션 매니폴드라는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모션에서 만들어서 모션 매니폴드라고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공간 자체는 똑같더라도 그 사이에서 이동하는 게 다르면은 다른 매니폴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페이스 안에 점이 똑같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토폴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혜민이 연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발이 땅을 짚고 있는 게 이렇게 오른발이 앞에 있고 예를 들어 아니 뭐 발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사이를 잇는 게 사실 모션으로 이으려면 이렇게 발을 모아야 되고 그냥 공간에서 인터폴레이션 해버린다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자연스러운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점들을 찍더라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잇는 어떤 경로는 또 따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준규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매니폴드라는 것 자체가 위상 공간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모션은 포즈들의 변화로서 컨티뉴티가 표현이 되니까 이제 매니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포즈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컨티뉴티를 잘 표현하게 된다면 매니폴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랩터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